문화예술을 우리가 인정하고 감상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그 다르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하게 되니까 그래서 문화예술 우리가 많이 감상하고 많이 접하게 되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겠구나. 길게 봐라. 길게 보고 미래를 좀 봤으면 좋겠다. 지금 현실 어렵죠. 내 삶에 대해 후회 없는 삶을 사느냐 하는 부분이 순간에 충실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지금 당장 내가 해야 될 것하고 현실에서 만족감을 얻으면 그 만족이 행복한 삶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셀럽에게 길을 묻다 코너에 정병국 한국문화예술위원장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정병국입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그 예술이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예술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1973년도에 한국문화예술진흥원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참 전 놀라운 게요. 1973년 하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제가 찾아봤더니 321불이에요. 지금 아프리카 어느 나라보다도 더 못 살았던 거예요. 원조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던, 먹는 것 자체도 해결이 안 됐던 그 시대에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을 만들고 법을 만들고 또 예술진흥기금을 걷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게 오늘날 문화강국으로 가는 큰 힘의 밑바탕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지금 1년에 약 4천억 정도의 예산을 씁니다. 그 4천억 정도의 정부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양질의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게끔 할 거냐 하는 의미에서 그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그 문화예술 향유를 할 수 없는 계층에 있는 분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그 차상위 계층에 있는 한 250만 명 정도 되시는 분들께 그 계층의 6세 이상이 되시는 분들에게는 연간 13만 원짜리 문화누리 카드를 발급을 해서 그 카드를 가지고 문화생활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고요. 그리고 또 창작자들인 예술인들에게는 그 모든, 그러니까 순수예술 쪽이죠. 음악, 미술, 연극, 무용, 또 전통예술, 문학 이쪽 분야에는 그 예산을 가지고 그분들이 창작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는 이런 기관입니다. 5선 국회의원을 역임하신 후 지금 현재 한국문화예술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굵직한 정치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문체부 장관과 국회 상임위를 역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평소 문화는 사회 통합이 기제다라고 말씀하시며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십니다. 문화가 사회 통합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여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예, 제가 국회의원 5선을 하면서 3선까지 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을 했고 위원장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문화예술을 다루게 됐어요. 정치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소통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대로 실행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문화예술을 다루다 보니까 문화예술이 되려고 하면 달라야 되거든요. 그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은 그 문화예술을 인정할 수가 없고 문화예술을 우리가 감상할 수가 없는 거죠. 문화예술을 다루다 보니까 이 다르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런데 사람 살다 보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의견도 다 다를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정치를 하다 보니까 다른 게 아니라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틀렸어. 아, 네. 네, 너네 당은 틀렸어.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규정을 짓다 보니까 그게 결국은 싸움이 되더라고요. 일반적인 사람들 사이에서도 대화를 하다 보면은 나하고 생각이 다른데도
다른 거를 너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완강히 있죠. 그게 왜 이런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육의 맹점이라고 보는 거예요. 교육에서 입시 위주의 교육을 하고 정답 찾는 교육만 시키다 보니까 결국은 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상대를 인정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는 결국 그 대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문화예술을 우리가 인정하고 감상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그 다르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하게 되니까 작가의 작가 정신을 존중하게 되고,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 다르게 보지만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공감력을 끌어내고, 그래서 문화예술 우리가 많이 감상하고 많이 접하게 되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명실공히 문화의 세기라고 하는데, 이 세기에 필요한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문화 리더십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결국 소통과 공감의 코드는 문화다라는 책도 제가 장간을 마무리하면서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거기서 위원장님은 문화적 리더십을 언급하셨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문화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 예술이 되려고 하면 달라야 되니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자세, 다르다라고 인정하게 되면 상대를 인정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존중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정치라고 하는 것, 그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좁혀갈 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여당 의원이다. 그러면 여당 의원이 야당 의원들하고 대화할 때에 내 생각하고 다르다 하더라도 야당이니까 그럴 수 있지. 또 야당 의원은 여당이니까 그럴 수가 있지. 그 다르다라고 하는 걸 그럼 우리가 어떻게 좁혀갈 건가? 그걸 대화하는 과정이 정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과 같이 극한적인 투쟁을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네. 그게 저는 문화적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통을 엄청 중요시 하시는데요. 예술이 내에서도 이런 소통을 위해서 직원들과 그 프레젠테이션, 공청회, 그리고 매주 월요일에는 예술인을 만나 2시간가량 현안에 대해서 직접 얘기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술인들에게 좀 달라지는 점이나 어떤 성과가 있었을까요? 제가 이제 처음에 작년 1월 달에 문화예술위원회에 위원장으로 취임을 하게 됐는데, 네. 가서 보니까 10여 년 전에 저희가 국회에서 만들어 놨던 그 시스템, 그때 보고받던 시스템이 전혀 변화하지를 않고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 시대는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또 현장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불평불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고쳐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실무자들도 그거 쉽지가 않습니다. 괜히 말이 많이 나옵니다. 괜히 긁어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하는 식의 얘기를 했고요. 또 같은 우리 위원들조차도 그 쉽지 않은데 단계적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제가 못 바꿀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을 내 의견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현장에 있는 예술인들이 무엇을 바라는가 들어보고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고쳐주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죠. 그래서 그 모든 그 사업별로 현장 업무 보고회를 하자. 이렇게 해서 14차례를 현장 업무 보고를 한 겁니다. 온 오프라인 상으로 해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참여를 해서 우리 사업부서에서 올 1년 동안의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설계를 해서 어떻게 할 겁니다 라고 정책 고객들한테 보고를 하는 거죠. 그리고 보고를 하고 전문가 토론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토론 결과를 가지고 내용을 가지고 온오프라인 상으로 의견을 다 들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들어서 건의된 14차례의 공청회를 통해서 건의된 내용들을 다 그렇다고 건의됐다고 해서 다 수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공배수가 크고 시급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전문가들하고 또 논의를 해가지고 정리를 했죠. 그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또 그 공청회를 4차례를 한 겁니다. 네. 그 4차례를 통해서 또 의견을 듣고, 그리고 나서 그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전문가들하고 해서 완성을 해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발표를 하게 됐는데,
처음엔 엄청난 뭐 문제 제기든 반발이든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단 한 건도 없었어요. 네. 제가 그것을 보면서 결국은 민주주의는 절차다. 과정이지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할 수가 없는 거다. 아무리 좋은 의견, 좋은 정책도 결국은 과정에서 그 정책 고객들하고 충분한 논의를 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듣게 되면 저는 뭐 어떤 안도 그게 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지만 가장 그 단기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걸 또 한 번 제가 터득을 했습니다. 그런 토의를 통해서 그 산출된 어떤 결과물들이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심사 제도가 있어요. 저희는 모든 사업을 그 공모를 통해서 하는데 심사위원 풀이 2,000명이 넘었어요. 10년 동안 한 번도 바꾸질 않다 보니까 뭐 이제 거기에 활동하지 않는 분들도 있고 뭐 그렇고 뭐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도 있고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심사를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내가 저런 사람들한테 심사를 받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불신을 받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심사위원 풀을 전체적으로 다 폐기를 하고 다시 시작을 한다. 다시 이제 공모를 해가지고 그 들어오신 분들을 검증위원회를 거쳐가지고 2,000여 명이 있던 것을 한 660여 명으로 그걸 압축을 했고요. 또 그분들에게도 그냥 무한정으로 기한을 두는 게 아니라 3년이라고 하는 기한을 두고 계속 그것을 3년마다 바꾸는 이런 전제 조건으로 했고요. 사업도 그냥 어떤 거를 근본적인 개선 없이 늘려가고 그러다 보니까 무려 44개의 사업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술인들은 사업수가 많다 보니까 어디에다 내가 응모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또 어떤 측면에서는 너무 세분화되고 쪼개지다 보니까 이게 꼭 내가 창작 활동을 하는 걸 거기다 맞춰야 되는 이러다 보니까 관제화되는 것 같다. 이런 불평불만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44개의 사업을 17개로 줄였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조직도 바꿔야 되는 거죠. 4본부 22개 부서로 돼 있던 거를 3본부 17개 팀으로 그거를 구조조정을 했고요. 대변혁이 있었던 거죠. 네, 그렇군요. 네, 어제인데요. 7월 24일에는 학전이 별이신 김민기 대표의 발인식이 있었습니다. 예. 위원장님도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고 김민기 대표에 대한 말씀과 함께 그 학전이 지금 아르코 예술국장으로 변경했잖아요. 그래서 예술위에서 운영을 맡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운영 계획들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뭐 김민기 선생님은 우리 국민 모두에게는 정말 굉장한 감동을 주신 분이라고 생각이 들죠. 아무랬던 군사 독재 시절에 민주화를 위해서 직접 몸소 투쟁을 하셨던 분이고 또 그 투쟁도 그야말로 예술로 승화해서 투쟁을 하셨던 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분이 만들어낸 많은 창작물, 특히 노래가 투쟁을 하는데 힘을 하나로 묶는 어떤 촉매제가 되기도 했고, 아침이슬로 대변. 예, 아침이슬이라든가 상록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가사를 보면 참으로 아름다운 가사거든요.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처음부터 이게 데모 현장, 투쟁의 현장에서 투쟁가로 만들어진 게 아닌데 이게 이제 그 당시에 80년대에 엄청나게 군사 독재에 반발해갖고 시민들이 거리를 나오게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앞장서서 계속 투쟁을 하던 그런 이제 투쟁가들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나왔는데 투쟁을 하는 사람도 투쟁가가 있잖아요. 네. 근데 투쟁가를 따라서 같이 못 부르는 거예요. 근데 아침 이슬을 부르니까 누구나 다 같이 맞습니다. 해서 그게 이제 운동가의 이제 중심이 됐던 거고, 그러면서 저희들에게는 저도 그 당 80년대 학생이었고, 네. 학생 운동을 앞장섰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영웅과 같은 존재였던 분이죠. 그 뒤에는 민주화가 되고 나서는 이제 그야말로 문화 예술 활동을 하셨고,
그것도 남들이 잘 하지 않는, 특히 어린이, 청소년 극에 중점을 두셨고,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이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다라고 하는 것을 일찌감치 아셨고 거기에 중점을 두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돈 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근데 계속 빚도 지시고 어렵고 딴 데서 돈 벌어서 거기다 투자를 또 하시고 이러시다가 33년을 유지를 하시다가 학전극장을 결국은 이제 몸도 망가지시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더 이상 못하겠다 이렇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저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공공기관 국가가 해야 될 사업을 개인이 하셨다. 이제 우리가 공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거를 이어받아 가지고 우리가 계속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이제 제가 김민기 선생님께 학전 이름도 계속 쓰고 싶고, 또 김민기 선생님이 만들었던 대표적인 레파토리 어린이 극인 고추장 떡볶이라든가 또는 지하철 뮤지컬 뭐 이런 부분은 정기적으로 매년 정례적으로 공연을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김민기 선생님께서 제 당대에 제가 펼쳐놨던 일들은 저로서 그냥 정리를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충분히 그 뜻도 이해가 되고, 그래서 그 이제 뜻을 받들었고, 그래서 학전 대신에 그럼 김민기 선생님께서 지향했던 그런 정신의 맥을 이을 수 있는, 학전의 맥을 이을 수 있는 이름은 무엇일까? 우리가 정하는 것보다 대국민 공모를 하자. 그랬더니 한 2,400건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3건을 가장 이제 전문가들하고 토론을 해가지고 그 3건을 저희들이 선발을 했고, 그 3건을 가지고 또 온라인 투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선정된 것이 아로코 꿈밭 극장입니다. 꿈밭, 아이들의 꿈을 읽어내는 밭이다. 이런 의미로. 그래서 학전, 배움을 읽어내는 밭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린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꿈을, 상상력을 키워내는 밭으로, 그래서 아로코의 꿈밭 극장으로 이름을 명명을 했고요. 그게 정식 오픈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일주일도 채 안 돼가지고 김민기 선생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도 다행스럽게 김민기 선생님께서 걱정하셨던 그 학전, 그 맥을 이어서 꿈밭 극장이 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돌아가셔서 그래도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 김민기 선생님께서 가지고 있던 그런 유지를 받들고 그 뜻을 기릴 수 있는 극장으로서, 또 그렇게 해서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무한한 꿈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밭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우리 시대는 승자 독식이 시대라고도 합니다. 이 부분에서 위원장님께서도 흑수저로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승자가 모든 것을 갖는 이 구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청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도 가장 크게 실망을 하고 하는 부분으로 생각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님의 생각 부탁드립니다. 어렵죠. 이 문제는 참으로 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과거에는 국가는 국가대로의 영역이 있었고 지역은 지역대로의 영역이 있었고 문화가 있었죠. 그러나 지금 이 사회에는 그 기술 발달로 인해 세계가 하나가 된 거죠. 그게 시장이 나눠져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물건이 하나 만들어져서 히트를 쳤다. 그럼 전 세계에 동시에 히트를 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그거와 유사한 다른 상품이 발붙일 곳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더 가면 갈수록 더 심화될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어떻게 억지로 그러니까 바꿀 수는 저는 없다고 봐요. 그 시스템을 뭘 가지고 그럼 보완을 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죠. 기술이 변화하고 발달하고 지금 명실공히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데, 그 이전의 3차 산업혁명 시대, 3차 산업 시대 그와 그 이후의 4차 산업혁명 시대하고는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 거죠. 이제는 그 사람과 사람 간의 경쟁이 아니라 사람과 기계와의 경쟁이 시대가 이제 명실공히 시작이 된 거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는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되는 게 정치인데, 정치는 세상은 지금 21세기를 달리고 있는데 그 22세기에
향해서 가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정치는 20세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술 발달은 이만큼 와 있는데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그 제도 개선, 법, 규정 뭐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도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걸 미처 못하고 있는데 결국 그것을 보완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그거를 할 수 있는 거는 제도 개선이라고 봐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정치하는 분들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미래의 이 흐름을, 시대의 흐름을 좀 더 공부하면서 빨리 캐치를 하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봐요. 제가 제 경험을 통해서 보면 우리나라가 방송통신 융합이 기술적으로 2004년도에 이루어졌어요. 기술이 세계에서 최초로.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그럼 방송통신 융합법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그 문제를 논의를 했어요. 근데 서로 잘 모르고 이게 합일점이 여야 간에 만들어지지 않아서 그러면은 선진국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벤치마킹 하러 가자. 구주팀, 미주팀이 두 팀으로 나눠갖고 갔다 왔는데 가는 곳마다 왜 한국이 여기를 왜 왔냐? 우리는 한국이 지금 어떻게 하느냐 지켜보고 있는 제일 우리가 기술적으로 빨랐으니까. 그리고 돌아와서 자부심을 갖고 돌아와가지고는 오히려 우리끼리 싸우다가 겨우 2007년도에 가서야 그 법을 만들게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다른 나라들은 이미 만들어진 나라가 한 서너 나라가 이미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뒤처지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대표적인 게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스마트폰이 애플에서 2007년도에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거를 들여와야 된다라고 했더니 이 하드웨어를 만드는 전자회사에서 그걸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그 통신사들이 그걸 못 들여오더라고요. 계속 저는 이제 그 통신사에다 압박을 했는데 결국은 KT가 2009년도에서야 들여왔어요. 네. 만약 그때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애플하고 지금 우리 그 LG든 삼성이든 더 격차는 더 벌어졌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런 측면들을 정치권이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빨리빨리 변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의 그 이제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면 그걸 따라가더라도 그거와 관련된 제도를 만드는데 2, 3년이 뒤처지고 있는데 근데 지금은 그거에 대해서 거의 뭐 손 놓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그 승자 독식 이것을 탓하고 문제만 자꾸만 그 제기를 하지 이 문제가 왜 어디로부터 야기가 됐는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들을 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위원장님께서 시스템을 말씀하셨는데요. 네. 국회의원을 5차례 한 경험을 바탕 삼아 저희 AI 시대이기도 한데요. 우리나라가 시스템에서 가장 먼저 좀 가져가야 할 부분은 어떤 것들이? 이게 지금 그 제가 마지막 국회에서 2019년, 20년 그때 제가 그 4차 산업혁명 특히 위원장을 했어요. 그때도 보니까 제가 4차 산업특위가 그 이전서부터 있었는데 그 뒤에 맡고 보니까 엄청 격차가 벌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려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잠시 외통에 있다가 이제 돌아와가지고 그걸 했는데 네. 순간순간이더라고요. 뭐 몇 년 차에 엄청난 공부를 하지 않으면 따라갈 수가 없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는 공부 모임을 하더라도 아주 진짜 치열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보면 그 하루에도 뭐 수십 건의 세미나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는데 가서 보면은 그 뭐 아젠다들은 다 설정을 해갖고 가는데 그거가 어떤 진정성이라고 할까? 보여주기식이 그러니까 전시 내가 몇 건의 그 세미나를 했다 이런 식으로 흐르지 좀 더 심도 있는 토론, 논의 그래서 어떤 결과물까지 끄집어내는 이런 작업들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가 않아요. 저도 이제 처음에는 세미나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보다가 서로 다 워낙에 세미나 수가 많아지니까 서로 다 의원들이 품앗이 하는 형식으로 돌다가 보면 형식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비공개로
라운드 테이블을 해봤어요. 네. 그런데 오히려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언론에 공표가 안 됐지만 나중에 결과물을 가지고 공표를 하니까 훨씬 더 관심도 있고 언론에 공표가 되면은 거기 전문가 토론을 하러 온 사람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못해요. 이해관계가 늘 상충이 되니까. 그래서 비공개 라운드 테이블을 해서 그 민간, 관, 그 모두가 국회 다 같이 하니까 그 해결책도 나오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좀 한번 방법들을 바꿔가면서 해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중요한 말씀 하셨습니다. 또 저서 1시간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에서는 기적을 이루었지만 기쁨을 잃어버린 뭐 한국인들의 현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문화예술 부분에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바꿀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그거는 옛날에 한 10여 년 전이죠. 그 경기도지사 네. 출마를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 수도권이라고 해서 경기도의 문제점이 뭐고 그걸 어떻게 변화 발전시킬 건가 하는 것을 연구를 하는 과정 속에서 보니까 이 경기도가 완전히 배드타운이더라고요. 지금도 인구가 1,300만 되잖아요. 네네. 역으로 서울시는 1,000만이 무너졌고 그 서울시 인원들이 다 이 경기도로 빠져나오는 거죠. 결국 빠져나오는 인력들은 처음에는 신도시 만들 때에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노후를 그 자연환경 좋은 경기도 가서 살겠다라고 나오셨던 게 분당 뭐 네. 이런 거라고 하면 네. 요즘엔 거꾸로 젊은 층이 서울에서는 집값이 비싸니까 더 이상 머무를 수 없으니까 다 이 경기도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 경기도가 상대적으로 연령도 젊어졌고 네.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근데 그분들이 하루에 출퇴근하는 데 쓰는 시간이 평균 그 왕복으로 따지면 3시간을 쓰더라고요. 3시간을 하루에 그럼 24시간 중에서 그 6시간 잠자고 3시간 출퇴근하는 데 쓰고 그럼 뭐 어디에다가 내 여가 시간을 보낼 거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젊은 사람들이 주거 환경이 어려워가지고 나와 있고 직장을 다녀야 되는데 3시간씩 거리에다가 써야 되고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 여가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네. 근데 모든 그 기업이든 모든 시설들이 대부분 다 서울에 몰려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분산을 시킬 건가? 그래서 경기도에 그 내가 살면서 직장도 경기도에 있을 수 있게끔 만드는 방법이 뭘까? 이제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권역별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산업들을 유치를 하고 기존에 저는 이제 그 산업만 유치한다고 되지는 않는다고 봐요. 그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전문직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데드라인이 이쪽 그 남쪽으로 따지면 판교가 데드라인이에요. 이쪽 서쪽으로 따지면 그 과천이 데드라인이에요. 그걸 벗어나면 아무리 좋은 직장도 안 가려고 하더라고요. 그 원인이 뭔가? 첫 번째는 교육, 두 번째는 문화예요. 교육 환경과 문화 환경이 같이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첫 번째 제가 이제 거기에서 그 캐치를 했던 게 대학이 어디 라인에 있는가. 그 대학들의 특성이 뭔가. 그걸 살리고 그것과 연관된 산업을 거기다 묶어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일단 교육적인 측면, 산업적인 측면, 그러고 학교가 가지고 있는 문화시설들을 활성화시키면 문화시설들도 뭐 도심지 서울 못지않은 것을 만들어갈 수 있다.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해서 벨트를 만들었던 거예요. 네. 이게 뭐 K벨트, 뭐 문화벨트, 아트벨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해갖고 만들어서 그렇게 되면 1시간 이상 세이브를 할 수가 있다. 출퇴근해서. 그러니까 1시간 더 행복해진다. 이런 논리였던 거거든요. 네. 저는 지금도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 집은 계속 그냥 아파트 신도시 더 만들면서 확장을 해나가고 그러면서 거기에다 그거를 연결하려고 계속 교통수단만 확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도권에 집중화한다라고 하면서 그걸 분산책을 잘못 쓰고 있는 거죠. 대표적인 게 잘못된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저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네. 기관도 지금 본사가 나주에 있습니다. 네. 나주하고 문화예술위원회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한국의 순수예술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기관이고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가장 일선에서 일하는 문화행정가들이에요. 또 문화콘텐츠진흥원은 문화콘텐츠 산업의 가장 일선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과 순수예술에서 일하는 사람, 콘텐츠 산업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행정가들이 다 나주에 있어요. 거기에서 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기관만 옮겨놨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서울로 출장을 와요. 저희 직원들이 나주에서 근무하는 160명인데 하루에 평균 4, 50명이 서울 출장을 오는 거예요. 처음에 의도한 대로 좀 우리가 불편하더라도 지역 균형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다행이에요. 전혀 현지 가봤더니 그 효과는 전혀 없고 오히려 지역의 갈등만 유발시키는 거예요. 구도심자하고 신도심자하고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니까 거기서 갈등이 일어나고 네. 또 우리 직원들 보면은 학교를 보내야 될 자녀가 있는 직원들은 다 광주에서 또 다녀요. 교육 환경이 나쁘다고. 이게 과연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했던 정책이 맞냐?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죠. 네. 지금 그러니까 그게 다 포퓰리즘적으로 그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접근을 하다 보니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는 거죠. 개혁과 보수는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는 개혁 보수를 주창하시고 계십니다.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예, 개혁하고 보수가 맞지 않다. 이게 우리가 이제 고정관념 때문에 네. 그렇다고 보는데요. 개혁은 진보도 보수도 개혁할 게 있으면 개혁해야죠. 네. 과연 지향하는 가치가 뭐냐 차이가 이제 보수와 진보로 나눠지는 건데 사람들이 고정관념이 진보는 개혁적이고 보수는 퇴보적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고정관념이 많습니다. 예, 저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수 정당을 대변한다라고 하는 국민의힘이 왜 선거에서 계속 연패를 하고 있는지 그 며칠 전에 전당대회가 치러졌습니다마는 그걸 바라보면서 그 전당대회 치르는 과정 이런 걸 보면은 그 과거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 패러다임이 바뀔 정도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데 정치는 그대로 멈춰 있어요. 그러면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왜 거기 나온 네 분의 후보들 중에서 정말 정당에서 산전수전 다 겪었고 모든 것을 다 해봤던 좀 훌륭한 세 분이 있었는데 그 정당에 들어온 지 단 1년도 안 된 분이 당대표가 됐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은 결국은 기존의 정당에 몸박고 정치해오던 사람들이 과거에는 갇혀 있다. 당원이나 국민들은 아마 그렇게 봤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나 밖에서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분은 그래도 거기에 물들지 않았다. 이런 생각에서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 그런 부분들을 보면 안타깝죠. 그건 뭐 보수 정당만 그래 진보 정당이라고 하는 야당이든 여당이든 똑같다고 저는 지금 봐요. 결국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비판받는 가장 큰 이유는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지 못하다. 자기들의 영역소에 갇혀서 자기들의 어떤 밥그릇 싸움만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도 역시 그 안에 있을 때 아마 똑같은 행동을 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는 제3자가 돼가고 정치를 그만두고 거리를 놓고 보니까 참 부끄럽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있으니까 국회 상임위할 때는 배석을 합니다. 네. 가서 딱 그 뒤에서 배석하고 앉아서 의원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 나도 옛날에 저랬나? 그 창피하기 그지 없어요. 제가 요즘에 이제 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와서 해외 출장을 다니고 회의에 참석을 하고 가서 보면 놀라워요. 한국에 대한 인식들이 완전히 달라요. 제가 장관으로서 해외에 나갔을 때 사람들이 대하는 거하고
지금은 산하 기관의 장인데 네. 그데도 불구하고 그 이상의 대우를 받고 그 이상의 관심을 끌고 그만큼 한국의 위상이 바뀐 거예요. 특히 문화예술의 위상은 상당합니다. 그 심지어는 뭐 영국이든 프랑스든 뭐 이런 선진국에서도 한국과 뭔가를 하려고 계속 접촉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런 걸 통해서 보면서 참 이 국민들, 나라는 이렇게 그래도 참 이 정치가 이렇게 국민들한테 비판을 받으면서도 이 굴러가는 거 보면 참 대단하다. 그런 것은 국민이 참 대단하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조금만 더 우리 그 정치권에서 그 노력을 해서 그 갈등 구조를 줄이고 그 한다라고 하면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게 결국 문화예술을 통해서 좀 시간 나시면 네. 문화예술 공연도 좀 보시고 네. 전람회도 오시고 네. 그래서 문화예술을 접하면서 그 공감력을 키워서 네. 좀 그 갈등 구조를 풀었으면 좋겠다. 어느 연구소에서 통계를 낸 걸 보니까 삼성연구소인가 경제연구소가 낸 걸 보니까 우리나라가 1년 동안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지출해야 될 비용이 240조가 넘는데요. 네. 어마어마한 거죠. 그것만 줄이면 1년에 경제 성장률이 0.5%인가가 더 증가를 한대요. 대단한 거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인식을 하고 그 구조, 갈등 구조를 어떻게 풀어나갈 건가. 뭐 이제 또 정치 얘기를 해야 됩니다만은 정치 저는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고 보는데 뭐 이 자리에서 논할 건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스터디하고 연구해서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청년정치학교도 만드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십시오. 청년정치학교를 만들게 된 거는 네. 저부터도 보면 제가 초등학교 때 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까지 다 나왔는데 네. 어느 과정에서도 시민정치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받아보신 적 있어요? 없잖아요. 네. 야, 이런 상황 속에서 그냥 저도 정치를 할 때 어떤 사전에 적어 없이 데모하다가 그냥 그 와이스 비서가 됐고 그래서 정치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와이스라고 하는 출중한 그런 정치인 밑에서 정치 수업을 받은 거죠. 그래도 이제 그 저는 운이 좋았던 거고 대부분은 그 갑자기 스카우트 되거나 뭐 해가지고 영입돼가지고 국회의원이 돼요. 근데 딱 들어와서 보니까 그 생태계는 사회하고는 너무 달라요. 거기서 딱 보니까 내가 살아남을 길이 뭔가 그것만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줄서기에 이제 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패거리 정치가 되는 거죠. 네. 과거에는 계파 정치, 뭐 보수 정치 그러면은 내가 한번 누구의 계파다라고 하면 의리는 지켜요. 근데 요즘은 의리도 없어요. 이게 내가 이 사람 밑에 가서 줄을 쓰면은 유리하다면 거기 섰다가 이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일로 쓰고 비일비재하잖아요 지금. 네. 예? 그때 손바닥 뒤집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패거리만 남은 거죠. 그냥 그런 사람들에게 정당이 지향해야 될 가치 안중에도 없는 거죠. 그러면 정당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가치, 공동의 가치, 어떤 가치와 철학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 철학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존속하는 집단이고 그 가치와 철학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집권을 하기 위해서 존속하는 조직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당장 나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내가 어디로 가는 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그러니까 정당을 운영을 하는 정당 당 대표조차도 당에 대한 철학이 없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보수 정당의 대표다, 진보 정당의 대표다 그러면 그 진보 정당이 지향해야 할 가치 철학이 뭔지, 보수 정당이 지향해야 될 가치 철학이 뭔지 그거를 보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사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이게 보수 정당이냐, 이게 진보 정당이냐 이런 비난들을 듣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최소한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한번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교육을 한번 훈련을 시켜보자 라고 시작을 했던 게 제가 바른정당 당대표 할 때부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8년째 들어오고 8기가
지난 그 이틀 전에 그 수료를 했습니다. 네. 수료를 했는데, 근데 제가 거기에서 깜짝 놀랐어요. 이제 모집을 해요, 학생들을. 근데 모집해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 깜짝 놀랐어요. 뭐 의사, 변호사, 이런 전문직에 있는 사람부터 대삼성, 현대, 뭐 이런 LG 뭐 이런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 그분들을 보고 정치를 하실 겁니까? 라고 물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왜 들어와셨습니까? 그랬더니만은 제가 사회에 진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한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부분이 정치더라. 근데 되돌아보니까 내가 정치에 대해서 아는 게 없더라. 배워본 적도 없고. 그래서 이걸 어디 가서 내가 공부를 해볼까 하던 차에 이런 과정이 있다 해서 들어왔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 다 뽑아놓고 보면 한 70%는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한 30%는 정치 관심 있고 기회가 되면 하겠다는 사람들인데 그 70%는 그러니까 건전한 시민으로서 건전한 팔로워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인 거예요. 놀라운 거죠. 이게 저는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회를 제도권에서 만들어주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정당이 어떤 정당의 어떤 이제 정당의 이념을 교육시켜서 정당의 핵심 요원으로 만들려고 하는 교육은 있었지만 객관화시켜가지고 저희가 바른정당에서 시작을 했지만 바른정당 당원야지 들어오거나 그런 게 아니었고 지금은 이제 아예 당에 소속돼 있지 않고 법인화가 됐어요. 지금 보면은 지난번에 그 지방선거에서 지방의원 7명이 탄생을 했는데 그중에 2사람은 민주당으로 5사람은 국민의힘으로 나오고 그래요.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보더라도 여기에는 어떤 정파 간의 이해관계 없이 진보 보수 없이 누구나 다 들어와서 논의를 해라. 토론하고 논의하고 이런 동문수학하던 사람들이 지향하는 관점이 달라가지고 당을 달리 선택하더라도 같이 정치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좁혀갈 수 있는 데는 훨씬 더 원활하고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시스템을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번에 처음으로 국회의원도 이제 한 분 배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청년 정치학교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치 얘기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은데 다시 문화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학창 시절 운명을 바꾼 문화적 충격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소개해 주시고 위원장님이 사랑하시는 문화예술을 소개 좀 해주시죠. 뭐 일단 문화예술은 전 다 좋아해요. 네. 다 좋아하고 모든 제 장르, 뭐 미술도 좋아하고 연극도 좋아하고 음악도 좋아하고 뭐 문학도 좋아 다 예술하면 다 좋죠. 근데 이제 제가 지금 그 학력을 보면 뭐 학사는 사회학을 했고 석사는 행정학을 했고 박사는 정치학을 했어요. 네. 어디에서도 저는 이제 문화예술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고 체육관광부 장관을 하고 지금 이 순수한 문화예술계에 예술인들이 간다는 예술위원회 위원장을 할 수가 있는가? 이거는 저는 되돌아보면 제 중학교 2학년 때 봤던 연극 캠페인 저를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네. 저희 시절 때는 그런 거를 보기가 쉽지가 않았고,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양평 시골에서 서울로 유학을 왔어요. 근데 다른 건 뭐 이렇게 저렇게 다 견디고 생활할 수가 있었는데 주말 끝나고 월요일 날 학교를 가면 그 당시 한 반이 90명씩 일 텐데 그 90명 중에서 한두 놈이 꼭 지난 주말에 영화 봤다? 음악회를 갔다 왔다 이런 거예요. 근데 나는 영화가 뭔지 음악회가 뭔지 아예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기 때문에 대화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늘 그 얘기만 나오면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가 중학교 2학년 때인데 중간고사가 끝나고 나서 전 학년이 다 단체로 연극을 보러 간 거예요. 그게 이제 명동에 있는 국립극장, 지금 이제 명동 예술극장이죠. 그 당시 그게 국립극장이었는데 우선 첫 번째 명동을 처음 나가봤는데 명동의 휘황찬란함에 문화적 쇼크를 받았고, 두 번째는 명동 국립극장 규모가 왜 이렇게 큰지 그게 압도적으로 다가와서 충격을 받았고, 세 번째는
막이 딱 열리고 연극이 딱 시작됐는데 거기 나온 사람 배우를 보고 깜짝 놀랐고 그 당시에는 TV도 보급이 안 돼 있어가지고 TV를 보려고 하면 만화방에서 돈 내고 볼 때였거든요. 그때 드라마에서 나오던 유명한 탤런트 거기 딱 나오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그 당시에 그 극이 무녀도였었는데 김동리 선생님. 그 무녀로 나오신 분이 그 당시에 탑 탤런트였던 전향자 씨였었어요. 제가 그걸 보고 나오면서 야 이런 세계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남들한테 지기가 싫어가지고 네. 그 연극 뭐 잘 이해도 못하면서 하여튼 연극 볼 기획에서 무조건 연극 보려고 그랬고 영화 볼 기획에서 영화 보려고 했고 이게 이제 나중에 제 생활의 일부가 될 정도의 취미가 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이 당선이 되고 나서 상임위를 배정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 당시 16개의 상임위원회가 있었는데 상임위원회도 인기 상임위하고 비인기 상임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도 그 기재위라든지 국토위라든지 이런 데 인기 상임위고 제일 인기 없는 상임위원회는 문방위라든지 환노위라든지 이런 환노위는 지금도 인기 없지만은 이런 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1순위, 2순위, 3순위를 써서 내라고 그래요. 그 원내대표단이. 근데 그 다른 사람 저 1순위는 다 인기 있는 상임위 쓰고 이제 이렇게 쓰잖아요. 저는 자고면하지 않고 제일 인기 없는 상임이었지만 문방위. 1순위, 2순위, 3순위 다. 근데 결국은 미달이 됐으니까 당연히 간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에서 3선 때까지 네. 11년을 그 문방위만 한 거예요. 그게 그 연극 한 편이 그렇게 만든 거죠. 그러고 나서 상임위원장을 했고 상임위원장을 하던 중에 장관이 된 거예요. 네. 네. 그런 내용이 있었군요. 예. 네. 그래서 저 문화 장르는 다 좋아하고 예술 장르는. 그래서 이제 그런 연극 감독해서 저는 그 어린이 때, 청소년 때 이런 문화 예술을 접한 그런 경험이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지금도 어린이 그 청소년 그 분야에 많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학정 김민기 선생님이 하시던 것도 저희가 당연히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측면들이 있는 거죠. 오는 10월 5일에는 아트 포레스트 페스티벌이 올림픽 공원에서 열립니다. 예. 작년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로 열리게 됐는데요. 이 행사에 대한 내용과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아트 포레스트, 왜 아트 포레스트냐? 그러니까 예술의 숲을 만들겠다. 저희가 이제 예술나무 후원 시스템이 있어요. 네. 근데 작년이 그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설립된 지 50주년이 되는 해예요. 네. 그래서 50주년 기념 그 음악회를 하자. 근데 음악회를 하는 김에 그 이제 좀 전기를 마련을 해서 사회적 후원을 좀 활성화시키고 지금까지는 정부 예산만 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했지만 이제는 그 기업이라든가 이런 사회적 후원을 매치를 해서 좀 더 문화예술 활동을 하시는 창작인들에게 기회를 많이 만들어 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포레스트 뮤직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기념 음악회를 한 건데 의외로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한 9천여 분이 온 그런 이제 음악회를 했는데 그리고 현장에서 그 이제 후원 정기 후원자도 많이 받고 잠재적 후원을 하겠다라고 한 사람들도 많이 받고 그래서 그거를 하고 나서 이거를 일회성으로 끝낼 게 아니라 매년 했으면 좋겠다. 실무진들이 그러는 거예요. 좋다. 그럼 해보자. 그런데 또 좋았던 거는 그 음악회를 하는데 보니까 아이들이 있는 부모들은 아이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제한이 없으니까 아이들은 아이들들이 뛰어놀고 부모들은 피크닉 백 들고 와가지고 자리 깔고 거기서 재밌게 가족 단위로 와서 하는 걸 보면서 이걸 가족 음악회로 정리하면 너무 좋겠다. 그래가지고 올해부터는 특히 아이들 있는 부모들이 더 많이 오실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존도 만들고 또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래서 잔디마당 예, 잔디마당에서요. 그래서 또 그리고 아이들이 있는 부모들에게는 할인도 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음악회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 문체부 장관인 유인촌 장관과도 친분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계에서 가깝게 지내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 유인촌 장관님은 제 선임 장관님이셨고요. 네. 지금은 또 제가 모시는 장관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뭐 워낙 친하고 그럼 뭐 문화예술계는 많이 있죠. 워낙에 제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학교 때부터 관심을 갖고 또 청와대 대통령 비서관으로 근무할 때부터도 문화예술인들하고 많이 접촉을 했었고요. 그래서 다방면으로 많은 분들하고 교류를 하고 제가 이제 취미가 뭐냐면 요즘에는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면 그 화가들, 작가들의 아뜰리에, 스튜디오를 방문해 갖고 그분들하고 소주 마시고 그러면서 작품에 대해서 대화하고 하는 걸 좋아하고요. 그러니까 많은 작가 선생님들도 알고 또 연극 보고 나서는 연극 보는 것도 재미있지만 연습할 때 찾아가서 연습 끝나면 연습하는 걸 지키고 앉아 있다가 끝나면 그분들하고 같이 가서 그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는 것도 즐겁게 하고 또 연극을 보고 나서 뒤풀이 하는데 같이 가서 그 막걸리 마시고 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 이 예술인들하고 가깝게 지냅니다.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혹시 다시 정치를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하고 또 청년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 들어보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인생 좌우명을 듣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뭐 정치는 지금도 저는 그만뒀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만 제가 국회의원은 안 하겠다는 거고요. 네. 정치라고 하는 게 뭐 국회의원을 해야지만 정치하는 건 아닌 거고요. 제가 청년 정치하는 것도 정치적 행위인 거고 지금 이런 데 나와서 제가 얘기하는 것도 정치적 행위라고 봐요. 그래서 이 분야가 이제 정치를 하는 데는 분야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의 생각의 차이, 갭 이런 거를 좁혀가고 그걸 조정해내는 힘, 이게 정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화예술계에서도 정치가 필요한 거죠. 그 장르 간에 예술인들 간에 다 생각의 차이가 있는 거를 그걸 조율을 해갖고 가장 누구나도 불평불만이 최소화되는 이런 정책을 입안해드리고 제시하는 게 저는 정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정치는 뭐 내가 그만뒀다라고 보다는 영역이 바뀐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청년들에게는 저는 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좀 그 길게 봐라. 길게 보고 미래를 좀 봤으면 좋겠다. 지금 현실 어렵죠. 근데 어려운 거는 그 시대에 다 어려웠다. 근데 그 어려운 시대에서 제일 성공한 사람들이 누구냐, 내가 뭐가 되고 이게 아니라 내 삶에 대해서 후회 없는 삶을 사느냐 하는 부분이죠. 순간에 충실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좌우명이라고 하면 현실에 충실하자 하는 거예요. 당장 내일 하겠다 아니라 지금 당장 내가 해야 될 것하고 현실에서 만족감을 얻으면 그 만족이 행복한 삶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현실에 충실하자 하는 생각.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